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느덧 재료역학 2의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버클링에 관련돼서 이제 실제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과 이제 이그젠플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기둥의 설계에서 있는 버클링을 고려하는 설계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일러의 버클링 이퀘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P 크리티컬이 컨스탄트 C는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제 핀인 경우 1이 됐었고 뭐 픽스드 프리인 경우 4분의 1이 됐었고 이제 그 경계 조건에 맞는 그런 컨스탄트가 되겠고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2하고 i에 비례해서 이제 우리가 하중을 더 크게 가할 수 있다는 거는 맞고 L에 대해서는 아마도 반비례할 것으로 뭐 예상을 할 수 있겠죠. 크면은 길면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단면적인 모양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길이가 길면 우리가 그것을 순전한 압축 하중이 가했다고 하면 똑같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압축 하중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거나 똑같이 하중을 가하면 단면적이 같으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가져서 기본적으로는 응력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길면 길수록 버클링이라는 현상이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가 유도한 바에 의하면 L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러니까 L이 2배 커지면 하중은 4분의 1밖에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는 우리가 압축 응력을 생각해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좌구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이죠. 가령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 가지고 길이가 한 10배로 짧아졌다. 그러면 하중이 100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100배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압축 응력이 또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압축 응력이 우리가 허용 응력이 100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그 응력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긴 것과 짧은 것이 어느 경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것은 압축 응력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좌굴 하중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사전 그 정의를 좀 내릴 건데요. 우선 그 에어리어하고 그다음에 세컨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죠. I는 세컨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단면 2차 모멘트는 우리가 길이의 단위로 하면 4차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인 경우 여러분 잘 알도록 12분의 BH 3승이 되고요. 원인 경우는 4분의 파이 R 4제곱이 되죠. 뭐 D로 또 다이아메터로 표시하면 64분의 파이 D 4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보면 길이에 대한 제곱으로 나오는데 그것에 루트를 한 거. 그러니까 이것은 단면적에 비해서 얼마나 i가 커졌냐 하는 어떤 지표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를 똑같이 썼을 때 압축력만 받으면 뭐 별 모양이든 뭐 아이빔이든 동그랗든 전부 다 단면적이 같으면은 인장응력이라든가 압축응력 이런 것들은 다 같지만 어떤 밴딩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중립축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재료역학 1에서 뭐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요. 가능한 여기서부터 얼마큼 떨어졌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어리어보다는 i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많이 이제 들었을 텐데 그래서 i가 큰 것이 바로 이제 i빔이다. 중립축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재료들을 바깥쪽으로 배치함으로써 훨씬 i를 크게 하는 거죠. 같은 재료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어리어에 비해서 i에 비해 루트를 한 것을 우리가 radius of gyr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회전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 경우는 이것이 이제 원인 경우는 이제 뭐 계산해 보면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이 r은 이제 반지름이 아닙니다. 반지름이 파이 r 제곱분의 4분의 파이 r 4제곱인가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제곱이 없어지고 파이가 없어져서 이제 그게 2분의 1로 나와서 2분의 r이 됩니다. 그 원인 경우는 2분의 r, 그다음 뭐 직사각형 경우 2루트 3분의 h 이런 길이 단위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radius of gyration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단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밴딩에 크냐 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길이에 대해서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죠. 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밴딩을 일으키려면 이렇게 뭉툭해서는 밴딩을 일으키기가 힘들고요. 압축 하중이 오히려 더 강해져. 그럼 도대체 얼만큼 길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나타낼 때 길이에 대한 단면적보다 길이에 대해서 길이가 큰 것, 적어도 10배 이상 된 것, 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단면적이냐 아니면 뭐냐 이거죠. 그때 많이 거론될 수 있는 것이 radius of gyra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밴딩의 어떤 유효한 길이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의를 이제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i는 ar 제곱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한번 고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좀 이제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이 식을 좀 고쳐보면요. 그 크리티컬은 똑같이 C는 똑같고요. 이 I 대신에 AR 제곱을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R 제곱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걸 분모 형태로 쓰면은 이제 이와 같은 형태를 쓸 수 있겠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전 반경에 대한 길이의 비, 이것이 도대체 빔이 얼마나 길쭉하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slenderness ratio라고 합니다. 국어로는 세장비. 뭐 제가 한문으로 이렇게 특별히 쓴 이유는 세장비.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길이가 얼마나 긴 비냐 이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직사각형 단면인 경우 길이가 기면은 뭐 b에 대해서 l이 10배가 넘어야 되는지 아니면 h에 대해서 뭐 10배가 넘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할 때 사용되는 것이 radius of gyration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비를 우리가 이제 세장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길쭉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밴딩을 일으킬 때 얼마나 길쭉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인계 하중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응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것이 인계 하중인데 인계 하중을 응력으로 보면은 이제 에어리어로 나눌 수가 있죠. 이건 뭐 어디나 통용되는 거죠. 여기서 에어리어를 나눠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와 같은 식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일러의 이제 버클링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을 왜 표시를 했는가 하면 이것을 도대체 빔이 얼마나 길쭉하냐 하고 응력하고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그림이 밑에 있습니다. 자, 이 식을 표현했고 얼마나 길쭉하냐 세장비 슬렌더니스 레이쇼하고 그때 응력 값을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것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막 이런 것들이 다 상수라고 하면 이것을 변수라고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fx equal 뭐 x 제곱분의 어떤 상수 뭐 k라고 할까요? 이런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는 그냥 x이면 반비례 그래프고 x 제곱이면 좀 더 하는 이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죠? 이게 바로 r분의 l에 대해서 요 2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장비가 길면 길수록 급격하게 그 크리티컬 스트레스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오일러스 커브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았을 때도 뭐 이 세장비가 2배 정도 되면 스트레스가 많이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훨씬 더 급격하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아까 한 얘기가 그런 얘기나 만약에 세장비가 굉장히 짧다. 그럼 우리가 항복응력이 여기쯤 되는데 그럼 이걸로 설계를 해도 되냐 이런 얘기죠. 이것이 세장비를 봤더니 한 20이더라. 20을 봤더니 응력이 200메가파스칼이 나오더라. 그럼 우리가 200메가파스칼로 설계를 해도 되는 얘기죠. 그건 또 아니죠. 왜? 항복응력이라는 게 또 있죠. 항복응력이 100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 이제 충분히 짧아지면 그 다음에는 버클링에 영향이 없고 항복응력은 길이에 관계가 없죠. 그래서 항상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에 관계가 없으니까 항상 어떤 길이 이하되면 원래는 좌굴이 없었으면
이 관계없이 이 이하에서 설계하면 되는 거였죠. 이게 허용 영역이니까. 물론 여기다가 이제 안전율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지면 이것이 버클링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크로스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이 그림처럼. 그래서 그 크로스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슬렌더니스가 여기서는 여기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컴프레션으로 이 이하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슬렌더니스가 더 뭐 어떤 값보다, 크로스되는 값보다 더 커지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 100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는 이제 오일러의 이퀘이션을 쫓아가게 돼서 이 밑으로 설계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대략 보면은 뭐 이것은 좀 재료에 따라 틀리고 단면의 모양에 따라 틀린데, 보통 대략 한 40에서 100 정도 사이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슬렌더니스 레이쇼가요. 그랬을 때 요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걸 우리가 숏 컬럼, 뭐 이것을 뭐 숏 컬럼, 롱 컬럼이라는 게 뭐 짧은 기둥, 긴 다리, 짧은 다리, 뭐 그런 숏 다리, 뭐 이런 개념,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그냥 어떤 형용사적으로 길다 짧다 이런 게 아니라 요 분명한 기준을 봤을 때 요거보다 컴프레션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기하학적인 조건을 우리가 숏 컬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넘어가 가지고 이제는 컴프레션보다는 버클링에 의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버클링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컬럼을 우리가 롱 컬럼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뭐 길고 짧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 크로스점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도 이제 버클링이나 파손되는 걸 보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제 실험을 해보면 약간 이렇게 돼서 이 정도로 숏 컬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롱 컬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지점을 뭐 인터미디에이트 컬럼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 실험 결과니까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어쨌건 우리는 설계할 때 어느 점을 중심으로 해서 롱 컬럼은, 숏 컬럼은 그것이 항복응력에 도달할 때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뭐 바로 파괴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소성 변형이 시작되면은 일단 뭐 망가졌다고 할 수 있죠. 뭐 기계라면은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다음에 숏 컬럼인 경우는 이제 바로 버클링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계산을 하고 식을 설계를 하고 하중을 결정해야 될 때 우선 결정해야 되는 것은 숏 컬럼이냐 롱 컬럼이냐, 압축 하중에 의해서 파손이 되느냐 아니면 버클링에 의해서 파손이 돼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그런 이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뭐 핀 조인트라고 합시다. 쉽게 생각할까요? 핀 조인트라는 건 실제적으로 핀이 꽂혀 있지 않더라도 어떤 구조물이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뭐 타워라고 할까요? 이런 구조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뭐 여러분들 흔히 보는 이런 빔들을 쭉 있는 구조물들이죠. 뭐 아파트를 질 때라도 이제 골격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요새는 전부 철근을 써가지고, 철근을 안 쓰고 이제 아이빔이나 이런 철고를 써가지고 뭐 건물을 짓거나, 이제 뭐 요새는 뭐 멋있게 지려고 일부러 이런 빔이 드러나게 하는 카페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다리나 타워나 뭐 여러 가지 구조물에서 사용되는 이런 구조물들은 뭐 전신주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핀으로 연결됐다고 보십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여기 이제 머리 볼팅도 하고 굉장히 그렇지만 이 자체가 고정이 된 게 아니라 뭐 이게 이렇게 변하면 각도가 여기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이 각도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각도가 고정인 픽스트 조건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이제 이걸 다 여기 물론 바닥에 있는 거는 픽스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부재들은 핀 조건으로 보통 보는 것이 해석상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 중간에 있는 어떤 기둥이 이제 아파트에 뭐 3층하고 4층 사이에 있는 이 기둥이 하나 있는데, 이 기둥이 이제 핀 조인트라고 합시다. 자, 그랬고 이것은 목재인데 이건 아파트는 아니겠네요. 목재니까 이제 목조 건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목재라서 뭐 탄성 계수가 좀 보통 우리가 금속 하면 스틸 그러면 206기가파스칼, 알루미늄 같으면 83 이런 기가파스칼을 썼습니다만 이제 목재이기 때문에 작게 잡았습니다. 탄성 계수가 10메가파스칼이고 일드 스트레스도 보통 하는 뭐 200, 300 이게 아니라 25메가파스칼 입니다.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단면이 B 곱하기 H가 이제 16 곱하기 12, 뭐, 한 요만, A4 종이 반만 할까요? A4 종이 반 접은 만큼 16 곱하기 12면 그거보다도 조금 더 작겠네요. 예, 그 정도 되고, 길이는 3m이다. 자, 요렇게 한 16 곱하기 13cm면 한 손바닥 요만 하겠네요. 손바닥 중에서도 요만 손바닥, 남자 손바닥은 하고 여자 손바닥 정도 많았겠네요. 그만큼 단면이 있는데 그게 3m다. 그런 목재가 있다. 여러분들 버클링이 먼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압축 하중이 먼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3m면 보통 한 천장, 엔간한 건물 천장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것보다는 조금 큰 보통 이런 건물, 클래스룸이라든지 이런 사무실 건물의 천장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런 거가 여자 손바닥만한 두께로 있으면 버클링이 먼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압축하중에 의한 파손이 먼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계산을 해보죠.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적인 센스가 더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선은 버클링 하중을 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버클링의 응력을 구한 다음에 그 응력이 주어진 항복 응력보다 작은지 큰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그것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압축 하중에 의해서 이제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그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할 것은 이제 에어리어를 결정했습니다. 에어리어는 16 곱하기 11이니까 우선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강조를 계속 단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SI 단위로 사용하면은 메가파스칼하고 미터하고 그다음에 힘으로 뉴턴을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는 미터라는 단위가 너무나 크니까 파스칼하고 뉴턴하고 미터를 사용해야 되지만 제가 늘 사용했던 것은 이제 메가파스칼과 뉴턴과 밀리미터를 사용했었죠. 자, 그런데 아직은 그런 응력을 구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그냥 센티미터가 나온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어는 16 곱하기 12가 돼서 192 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I는 직사각형이니까 12분의 1 BH 3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2304 센티미터 4제곱입니다.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보통은 잘 안 쓰지만 우선은 지금 아직은 단위를 좀 더 두고 볼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radius of gyration을 먼저 구해봅니다. radius of gyration을 구해보면 192하고 2304하고의 비를 루트로 나눈 거죠. 그랬더니 3.464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 곱하기 12mm B 곱하기 H가 이렇게 되는 목재인데 이것의 radius of gyration은 이 6 중에 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요 길이가 바로 radius of gyration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장비를 구해야죠. 세장비를 구해보니까 이제는 단위만 잘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3.464 이제 길이를 길이로 나누는 거니까 단위를 굳이 바꿔서 할 필요는 없었겠죠. 3.464고 지금 길이가 3m라고 했으니까 300cm이죠. 이 B를 보니까 86.6입니다. 세장비가. 자, 그러면 크리티컬은 이제 이 식이 아까 유도된 식이고요. 그래서 유도된 식이고 C는 지금 이제 핀 조인트니까 1로 놨고요. 지금 86.6이라고 구한 것을 이제 그 값을 넣으면 이제 파이 제곱하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메가파스칼로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영스 모듈러스를 맞춰줘야죠. 그래서 10기가 파스칼을 이제 메가파스칼로 고친 과정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3.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것의 단위는 영스 모듈러스 이 단위하고 같겠죠. 요거는 이제 길이 없어진 단위니까요. 무차원의 단위니까. 자, 13.1 메가파스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1 메가파스칼이 나오면 그것은 어느 단계에 속할까요?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항복력이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 86. 얼마쯤 되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이거보다 작은 값, 이거보다 큰 값이 아니고 이거보다 작은 어떤 13.1이라는 값이 나왔죠. 자, 이것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길이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버클링에 의해서 파괴가 돼서 이 하중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작다는 얘기는 항복력보다 작다는 얘기는 버클링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맞다는 얘기죠. 설계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에어리어를 곱해가지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단위를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메가파스칼에 이제 밀리미터 제곱을 곱했죠. 아까 여기 센티미터 제곱이니까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은 이 숫자는 이제 뉴턴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1000으로 나눠서 킬로뉴턴으로 나눈 거죠. 251.5 킬로뉴턴까지 버텨줄 수 있다. 꽤 큰 힘이죠. 251.5면 톤으로 할 때 25톤 정도니까 그 16 곱하기 이런 나무 하나가 견딜 수 있는 그 버클링 하중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제 큰 거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그냥 우리가 이 식에다 넣어도 됩니다. 어디 있나요? 이 식에다 바로 P 크리티컬은 C 어떻게 됐었죠?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죠. 사실은 여기다 바로 넣어도 됩니다. 이 식 맞나요? 파이 제곱 2i. 예. 이 식에다가 바로 넣은 다음에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세 장비를 하냐면 이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L 길이도 바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그건데요. 바꿔가서 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해놓고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이제 R 같은 게 똑같으니까요.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바로 이 값들을 전부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에어리어로 나누면 바로 그 응력이 나오겠죠. 크리티컬. 그렇게 하면 크리티컬 로드가 바로 251.5kN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넣으면. 근데 이것을 에어리어로 나눠서 체크만 하면 되죠. 25보다 큰지 작은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 이 기존에 유저도를 했으니까 이 관계식들을 써가지고 계산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편리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이를 좀 변화시켰을 때 가령 아까는 3m라고 했는데 한 2m쯤 됐다고 합시다.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16 곱하기 10이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2m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R은 똑같고요. L을 해보니까 이제 아까는 86.6이었는데 오늘 57.7이 됩니다. 이것을 크리티컬식에 넣어가지고 계산했더니 26.9 메가파스칼. 이것은 25보다 크죠. 그래서 이 하중을, 이 26.9라는 하중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그거는 버클링은 괜찮지만 이제는 충분히 짧기 때문에 압축 하중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게 길이가 짧아졌다고 해서 하중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 하중까지 견딜 수 있다? 그건 아니죠. 버클링은 괜찮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압축 하중은 길이에 관계 없으니까 29.6이라는 숫자는 25보다 크므로 이것은 일단 파손 모드가 압축 강도에 의해서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2m에서는 그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뭘 계산하냐면 여태까지 계산한 거 다 무효. 그죠? 무효고 그대로 에어리어에다가 압축 허용, 이제 지금 이것은 허용 응력이라는 얘기는 안 썼지만요. 파손될 때까지,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까지 25라는 것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버클링 계산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압축 하중을 받으려면 압축 응력에 거기다가 단면적 곱하면 압축 하중 구할 수 있겠죠. 그걸로 이제 하는 거죠. 물론 그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겠죠? 자, 이게 이제 버클링 설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을 롱 컬럼인지 숏 컬럼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문제들을 버클링에 관한 문제들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외국에 가면은 보통 이렇게 반지하 건물이 많아서 이제 집들을 보통은 다 우리는 집을 어떻게 지나요? 우리는 그냥 길을 딱 나눠 놓고 뭐 보통은 이제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은 이렇게 지나가고 뭐 내 집끼리 한 집 하든지 이렇게 집을 질 수밖에 없겠죠. 땅이 좁으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 여행 여러분들 많이 해봤겠지만은 이제 땅이 넓은 그런 데서는 집을 어떻게 짓느냐면 보통은 크릭이라고 하는 이런 냇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냇가가 흐르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타운하우스들을 전부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집들을.
그래서 길이 막 이렇게 나서 이런 뭐 길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드라이버라고도 하고 무슨 서클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그러죠. 보통 집들이 이렇게 이제 반듯하게 있는 경우, 물론 대도시에는 반듯하게 있는데 보통 이제 가구에서는 이와 같이 크릭을 이용해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는 보통의 경우 이제 야드, 백야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백야드가 돼 있고 조그만 집이라도 그렇습니다. 타운하우스처럼 3층이지만 되게 좁은 집들 이런 거는 보통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데 아파트먼트 말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데라도 이런 백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2층으로 이쪽에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보통 거실과 식당이 있고 위에 침실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상 만나서 여기도 문이 또 있어가지고 뭐 나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데는 뱀도 많이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이 같이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건 이와 같은 테라스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 여기서는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근내도 보통 갖다 놓고요. 이제 이런 집들이 보통 타운하우스에 많이 있는 집들입니다. 이제 무슨 대저택 같이 땅이 넓은 데는 뭐 그냥 평지에 져도 되겠지만요. 그런 데 있는 그 테라스고 테라스에 이제 힘이 이렇게 가해졌고 그다음 밑에는 볼대를 박아가지고 뭐 파일을 박아가지고 여기 픽스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쪽은 세타가 움직일 수 있죠. 이게 이렇게 바뀌면 이 세타도 이제 충분히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픽스트 핀드 컬럼 픽스트하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들어가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단면이 우아래는 움직일 수 있지만 이쪽으로는 이게 변형이 잘 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픽스트하고 이제 핀드.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여기는 쉴 수가 없죠. 이렇게 휠 수는 있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픽스트 조건은 아니란 말입니다. 각도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뭐 힘을 주면 이것이 이렇게 휠 수 있으니까 각도는 이렇게도 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조건을 우리가 이제 픽스트 핀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데서 이제 파일을 이제 이와 같이 기둥이 이제 thickness를 구하는 건가요? thickness를 구하는 문제이네요. 이제 바깥이 이제 10cm 정도 되고 정도 되겠나요? 10cm 정도 되고 두께를 좀 얼마짜리 파일을 이제 박으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이프티 팩터는 3으로 계산하고 그림이네요. 뭐 미국들 여러분들 많이 가봤으니까 저보다 잘 알겠지만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유도를 이미 했습니다. 그때 C가 2.406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고요. 자, 이랬을 때 뭐 T를 구해봐라 하는 것이 이제 문제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항복응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항복응력을 주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이 버클링인지 아닌지 꼭 한번 체크를 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이제 너무 무거워 스티리면 이거 들지도 못하니까 알루미늄 경우로 72기가파스칼로 했습니다. 자, 우선 T를 모르니까 T를 이제 식으로 가져가야겠습니다. 문자로. 그래서 I는 뭐 다이아미터로 표시하면 이제 할로우 실린더니까 64분의 파이 D 4제곱 빼기 안찌름. 안찌름을 우리 D는 알고 있지만 T는 모르니까 이거는 이제 ET가 빠지죠. ET가 빠지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티컬 식에 그대로 넣어보면 이 하중이 지금 100kN, 그러니까 뉴턴으로 바꾼 겁니다. 뉴턴. 3은 뭐죠? 이게 3은 안전율입니다. 안전율이니까 안전율을 뭐 보통은 응력을 낮추는 방법이 하지만 뭐 힘을 3배로 가해도 되죠. 그러니까 100kN이 가해진데 3000N이 가해진다고 300kN이 가해진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뭐 이쪽에 3을 곱하나 이쪽에 이제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랬으면 이 식에 의하면 L 제곱 이게 이제 3.25m니까 이게 이제 단위를 좀 맞춰야겠죠. 3250mm 제곱. 그다음에 2.046은 컨스탄트 C고요. 파이 제곱. 그다음에 0 플러스 2가 있죠. 2가 72 곱하기 이제 기가파스칼이었으니까 이것도 메가파스칼로 고쳐놨고요. I가 아까 이제 식으로 T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T 이퀄 6.825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뭐 4승이 있고 복잡하지만 이걸 전개하지 말고 뭐 이렇게 나누고 숫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100의 4승을 빼고 또 4제곱을 4분의 1승하고 또 빼고 뭐 이렇게 차차 계산은 어려운 계산은 아니겠죠. 무슨 방정식을 푸거나 2차 방정식 풀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T가 6.825
아주 좀 얇으네요. 아주 그런 거면 된 거죠. 됐는데 과연 이것이 그럼 버클링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데 괜찮냐? 이게 압축 응력 그걸 계산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력을 구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계산된 것으로 에어리어를 구해 봤고요. 에어리어를 구해 봤더니 이제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이 거의 이제 딱 2000 제곱 밀리미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응력을 구해 본 거죠. 응력을 구한 이유는 여태까지 우리가 응력을 많이 구했죠. 그것은 응력을 구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것이 허용 응력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하중을 좀 더 낮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설계를 좀 더 두껍게 크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거였는데, 여기서는 응력을 구하는 이유는 뭐죠? 버클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압축 응력이 파손이 되는지, 그러니까 숏 컬럼인지 롱 컬럼인지를 구별해 내기 위해서 이제 응력을 구하는 겁니다. 응력을 구해봤더니 150 메가파스칼이에요. 이거는 보니까 480보다 적어. 적다는 건 뭐죠? 적다는 건 버클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버클링 하중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 압축 응력보다 충분히 작아서 버클링 하중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3.25m에 이 100이고 thickness가 6.825mm인 그런 속이 빈 폴대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정식 명칭은 할로우 실린더, 할로우 파이프를 했을 때 버클링이 먼저 계산해 줘야 되는데, 버클링에 의한 하중은 150kN, 응력은 150 메가파스칼이 돼서 이것은 480보다 작으므로 오케이. 뭐죠? 여태까지 한 것이 다 유효하다 그런 얘기죠. 그죠? 만약에 이걸 계산했더니 450이 나왔다. 아니, 550이 나왔다. 그럼 뭔 말이죠? 여태까지 결정을 했는데 thickness를 너무 작게 결정을 해가지고 버클링 하중에는 괜찮은데 480 메가파스칼이 더 문제가 된 거죠. 압축 하중이 이제는 충분히 두껍고 얇기 때문에 550 메가파스칼이 나는데, 이거는 1000 메가파스칼도 나왔고 10,000 메가파스칼도 나올 수 있겠죠. 길이가 굉장히 짧다고 하면요. 그렇다고 10,000 메가파스칼까지 괜찮은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488 곱하기 이걸 나눠야겠죠. 그죠? 480 분의 가해진 3 곱하기 100톤, 이것이 우리가 많이 하는 어떻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에어리어가 나와야죠. 그죠? 480 이렇게 써도 되고, 이 하중은 늘 써도 되고, 이 480을 힘으로 나눈 것이 응력을 힘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에어리어가 돼야지. 에어리어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2분의 4분의 파이 d 제곱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t의 제곱. 이래서 t를 구해야죠. 새롭게. 에어리어입니다. 에어리어, 여기서 에어리어를 구하고 그 다음에 t를 구해도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 버클링 하중보다 버클링 하중이 항공력보다 크게 나온다면 그거는 압축 응력이라 이거죠. 이거 버클링 하중에서 계산된 건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태까지 한 대로 압축 응력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면 버클링을 체크해 가지고 버클링이 안 일어나야 되는 보장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같은 얘기지만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설계하는 방법을 앞에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구조물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이 구조물이 이제 케이블도 좋고 이제 빔도 좋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풀었었어요. 그래서 재력학이라서 아주 기본적인 변위를 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력학에서 여기에 각각에 걸리는 힘도 구하기도 하고. 자, 버클링이라는 것은 텐션이 걸리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여태까지 문제들이 전부 다 이런 기둥을 눌렀죠. 이게 잡아당길 때는 버클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대로 인장응력,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인장응력만 계산을 해주면 이제 다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항상 압축응력이 일어나는 부분에만 이 버클링, 뻑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구조에서 압축응력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보통 경우 트러스 구조물이 있으면 인장하고 압축이 막 섞여 있겠죠. 자, 이와 같이 W가 가해진 이제 문제를 보면 이것은 인장,
이 케이블도 좋고 뭐 빔도 좋고 이제 바도 좋고요. 그런 경우 이제 보통 이쪽은 인장이 됐고 이것은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압축이 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이 핀에 대한 압력으로 보면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 핀을 눌러줘야죠. 핀을 이렇게 누른다는 것은 뭐죠? 오지마! 핀아 오지마! 막아준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압축 응력이 걸리는 거죠. 힘을 이렇게 표시한 건 핀에 대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표시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P로 표시한 것은 핀에 대한 표시이고 이것이 이제 만일에 뭐 바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이것을 이제 압축 응력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쪽은 클램프고 픽스트고 이쪽은 핀드니까 이 식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B 곱하기 H는 50 곱하기 75인데 그것은 알루미늄 6061 계열이고 그때 영스 모듈은 70기가파스칼, 일드 스트레스는 260메가파스칼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냐면 이 가해줄 수 있는 최고 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W까지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얼마까지 이것을 견뎌줄 수 있느냐. 이것이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이것이 이 압축 응력하고 인장 응력을 견디도록 이제 설계를 하면 됐었죠. 자, 우선 첫 번째 할 일은 이 W가 가해졌다고 하고 이 텐션을 우리가 이제 뭐 힘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이 W는 뭐 이 핀에 대한 평형 방정식을 뭐 이런 걸 조인트법이라고 하던가요? 정력학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fx equal 0와 fy equal 0를 생각해 보면 이제 W는 4분의 3 P라는 것이 나와서 이제 P가 이렇게 작용된 거니까 이제 압축 응력이 나온 거죠. 이쪽은 인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I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I라고 했던 것은 왜 I라고 썼었죠? I는 자, 이것을 우리는 Y축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빔의 길이 방향을 X축으로 잡았다면 이것은 Z 방향이 돼서 이것은 우리가 G축에 대해서 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IC, 세컨드 오브 모먼트를 IC입니다. 그러나 버클링이 이쪽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앞뒤로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IG하고 IY를 구해보면 IG는 12분의 1 BH 삼승이고 IY는 12분의 1 HB 삼승이겠죠. 그죠? 뭐 이쪽에서 봤을 때 빔이니까. 그래서 이게 크고 이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언제나 항상. 이쪽으로 버클링이 일어난 것이 항상 문제겠죠. 뭐 둘 다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크리티컬 로드를 구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씩 2.406,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이거죠. 이거 IC 쪽으로 XY 플랜이니까 XY 플랜을 얘기하는 거죠. 이 평면에서 봤을 때 버클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에서 계산했더니 431kN이 나오고 Y 플랜 이쪽이 더 강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쪽에서 봤더니 191.7kN까지 갈 수 있도록 나옵니다. XG 플레인이 이 평면이군요. 이게 더 약하죠. 이 밑에가 더 약하겠네. XY 플레인은 XY 플레인은 이제 이쪽이 XG 플레인이 더 위험하니까 이제 이게 당연히 작겠죠. 자, 그래서 계산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431kN이 나왔고 191.95kN까지 나왔습니다. 주어진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조건에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P가 이러니까 W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것은 버클링이 일어나는 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응력을 판단해 봐야죠. 그래서 응력을 판단해 봤더니 시그마 CR을 이제 에어리어로 나눠 봤더니 114.9가 나오고 이 경우는 51.12가 나왔습니다. 둘 다 항복 응력보다 작아요. 그 얘기는 뭐죠? 버클링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여태까지는 우리가 압축 응력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 뭐 에어리어도 구하고 에어리어가 주어졌으면 힘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 사이즈에서는 50 곱하기 75라는 작은 사이즈의 2.4m 되는 그런 길이에서는 버클링이 더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힘을 가해졌을 때 이거를 눌러가지고 압축 응력이 생기는 것보다 옆방향으로 누가 툭 쳤다 그러면 이게 푸럭 하고 옆으로 제껴지는 것이 훨씬 더 먼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버클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아마 문제들이 충분히 버클링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꼭 이걸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버클링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가질 수 있는 힘은 이 중에 작은 이 방향의 문제가 되는 191.9kN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할 수 있는 맥시멈이고, 이제 뭐 거기서 W를 구하는 것은 이 식에다 넣어서 4분의 3만큼이 물건을 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이제 바로 가해지는 하중에 대해서만 했지만 구조물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한 단계 걸르는 거죠. 구조물 속에 들어갔으면 이 기둥을 압축으로 누르는 힘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나면 그거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나오는 이제 구조물 3개짜리예요. 자, 이렇게 하중이 P1도 가하고 P2도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값이 다 주어졌네요.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SI 단위가 아닌 미국 이제 단위인데 미국 단위 미국대로 또 하면 되죠.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도 PSI로 주어졌고 일드 스트레스도 주어졌습니다. 자, 각각의 응력을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각 each 멤버에. 자, 우선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에 각각에 걸리는 응력들을 이제 구해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P1, P2가 다 주어졌으니까 뭐 이와 같은 평형방정식 어떤 우선은 요 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절단법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핀에 대한 그 응력 핀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응력을 이제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이 방향은 이제 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것이 뭐 틀리면은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봐서 이제 뭐 알 수 있으면 그 방향을 정해는 이렇게 누르니까 아마도 이쪽에는 압축력을 받겠죠. 그죠? 이제 받아주겠고 아마도 뭐 힘이 지금 P1이 훨씬 크니까 P2보다는 여기서도 이렇게 받쳐줄 거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건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면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을 넣고 P1, P2를 다 넣고 평형방정식을 구해봤더니 이제 FAB와 FBC가 다 구해졌고, 그 다음에 핀 A하고 핀 C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는 이제 RAX, RA 뭐 Y도 나오겠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FAC가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텐션이었어요. 이쪽은 이걸 누르면 이쪽이 늘어나는 이제 텐션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두 개는 컴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 우리가 좌굴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요거는 텐션이니까 버클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이런 치수들이 지금 다 주어진 상태입니다. 치수를 이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에어리어를 구했더니 에어리어는 이렇게 됐고 I를 구했더니 파이프니까 I는 이렇게 됐고 뭐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구했더니 뭐 공식에 의해서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했더니 이렇게 됐고요. 슬렌더니스 레이쇼를 구했더니 AB는 똑같은 비미점 좀 더 루트 41 이게 5인치 뭐 3인치 4인치 그러니까 이 계산하니까 5 곱하기 5에 25 더하기 4, 4, 16 그럼 이제 41이죠. 루트 41이 됐고 인치가 됐고 뭐 이제 그런 계산들 이거는 3, 4니까 이건 5인치겠네요. 이런 계산을 해서 보니까 AB 부분은 슬렌더니스 레이쇼가 122.9 그 다음에 똑같은 계산이죠. 이제 이 계산만 한 과정이 더 들어가는 거고 이 중에서 컴프레션만이 버클링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C는 이제 96이 걸려서 응력을 계산해 봤더니 텐사일 스트레스를 계산해 봤더니 텐사일 스트레스는 이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던 대로 이것을 힘을 에어리어로 나눈 겁니다. 그랬더니 에어리어로 나눴더니 이것은 15.69가 나와서 주어진 36이라는 일드 스트레스보다 작으니까 오케이. 텐션 쪽은 오케이. 그리고 이건 버클링을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텐션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 두 개 컴프레션을 받는 게 문제죠. 컴프레션 받는 것은 우선 버클링 하중에 의한 응력을 자 이것이 이제 세 장비 L오버 R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E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계산했더니 18.599 BC는 31.1이 돼서 두 개 다 36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36보다 작게 나왔다는 건 둘 다 버클링이 지금 이 디멘전에서는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힘을 눌러주면 이런 두 가지 힘으로 날라주면 지금 이 디멘전에서 2인치는 이제 좀 작죠. 5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속이 파져 있는 거니까 그런 파이프를 놨을 때 이 힘을 받으면 이게 눌러져 가지고 컴프레션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벌컹하고 넘어가는 이런 벌컹하고 넘어가는 이제 이런 구조가 이 두 개가 벌컹하고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더 문제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가지고 버클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질 수 있는 하중은 이런 인장 하중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버클링 하중, 핀핀 조인트의 버클링 하중으로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것을 응력으로 이제 치환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됩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한 가지는 구조물 내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바에 걸리는 힘을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그 힘이 인장인지 압축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장인 경우는 버클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대로 에어리어로 나눠서 그 인장 응력이 항복 응력보다 괜찮은지 어떤지 뭐 아니라면 설계를 다시 하든지 이런 문제가 됐고 컴프레션인 경우는 반드시 좌굴 하중을 구해가지고 좌굴 응력을 구한 다음에 그 좌굴 응력이 만일에 좌굴 응력이 항복 응력보다 크다면 이건 좌굴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시 항복 응력 계산하듯이 컴프레션 스트레스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것이 좌굴 응력이 항복 응력보다 작다면 이것은 좌굴이 먼저 일어나는 그런 롱 칼럼이 되기 때문에 좌굴에 의한 하중이 실제 하중이 된다. 이제 갈 수 있는 최대 하중이 된다. 이제 이겁니다. 자, 이걸로써 우리가 재료역학 1과 재료역학 2까지 다 해서 뭐 쭉 해가지고 전부 거의 다 보통 강의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으로 볼 때는 좀 적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강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컴팩트하게 강의가 이루어져서 뭐 거의 대부분의 강의 노트를 이제 문제 몇 개 푸는 정도만 더 하면 이제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료역학 2만도 들은 학생이 있겠고 1부터 들은 학생들이 있겠는데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이와 같은 재료역학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를 한다든지 뭐 더 과목을 한다 그러면 기계 설계라든지 뭐 전산고 치역학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이제 설계 과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현장에서 이 학부 과정에 이런 것만 가지고 옛날에 뭐 100년 전 이럴 때 미국 뉴욕에 있는 뭐 요새는 그보다 더 높은 빌딩도 많이 있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0층 넘는 한동안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런 것들 다 이런 재료역학 지식만 가지고 설계해서 지금까지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는 아주 훌륭한 건물이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역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해둔다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걸로 이제 많이 기대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